태자비로 지낸 세월이 17년, 스라의 자식들도 열어두었지만 운명은 그녀에게 왕비의 자리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녀에게서 태어난 왕자 역시 부왕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오르지 못했으니 몽골 여인에게 끊임없이 치욕을 당해야만 했던 고려의 왕비 정화공주 이야기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화공주는 고려 제25대 왕 충렬왕의 제2비입니다. 원래는 충렬왕이 왕위에 오르기 전부터 오랜 기간 부부 생활을 했던 정실이었지만 원나라 황제 쿠빌라이 칸의 딸 제국 대장공주에게 밀려 제2비로 떨어졌을 뿐 아니라 갖은 수모를 겪으며 살아야만 했던 여인이었습니다. 고려 왕실은 전통적으로 같은 왕족끼리 혼인을 하는 근친혼을 했는데 왕실의 권위와 경제적 기반을 지키기 위해 제1비는 반드시 왕족에서 얻었습니다. 태자비였던 정화공주도 고려 20대 왕인 신종의 증손녀였기에 충렬왕과 정화공주는 촌수가 가까운 혈족 사이였습니다. 두 사람은 1260년에 혼인하여 일남 이녀를 낳았는데 장남은 강양공 왕자였고 정령원비, 명순원비 두 딸을 두었습니다. 자녀를 셋이나 낳았기에 시절이 평화로웠다면 정화공주는 왕비가 됐을 것이고 그녀의 아들은 부왕의 뒤를 이어 고려의 왕위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고려는 몽골의 침략을 받던 상황이었고 1270년 고려가 몽골의 백기를 들게 됨에 따라 40년간 지속됐던 대몽항쟁도 마침표를 찍게 됩니다. 이에 따라 고려 왕실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으니 원나라의 영향력 아래에 있던 고려는 정략상 원의 부마국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1274년 충렬왕은 39세의 나이로 16세인 원나라 공주 제국 대장공주와 혼인했는데 그로부터 한 달 뒤 원종이 병으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고 태자였던 충렬왕은 변발을 한 채 고려로 돌아와 왕위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태자가 왕이 되면 태자비가 왕비가 되는 것이 순리지만 정화공주의 신부는 외려 후비로 격하되었습니다. 정화공주는 별궁으로 내쳐졌고 이후 다시는 충렬왕 가까이 갈 수 없었으니 그녀를 내쫓고 대신 제1왕비가 된 여인은 원나라의 제국대장공주였습니다. 아마도 제국대장공주에게 정화공주는 눈의 가시처럼 여겨졌을 것이고 그래서 별궁으로 내치고 충렬왕과 만나지 못하게 했던 것이었습니다. 원나라 세조 쿠빌라이 칸의 딸인 제국대장공주는 이후 원나라의 위세를 등에 업고 막강한 정치력을 행사하게 됩니다. 정화공주의 입장에서는 정치적인 힘에 밀려 정작 왕비는 될 수 없었으니 그 참담함은 이뤄 말하기가 어려웠습니다. 14년간 부부로 살아오다 한순간 첩신사가 된 황망한 상황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녀는 모든 상황을 감내할 수밖에 없었고 고려에 온 나이 어린 왕비 제국대장공주를 따스하게 맞이하고 예를 갖추었습니다. 그러나 제국대장공주에게 정화공주는 마치 눈의 가시처럼 거슬리고 미운 존재였습니다. 충렬왕이 공주의 환심을 사기 위해 노력하는 중에도 공주의 질투심은 수그러들 줄 몰랐고 그 화살은 종종 정화공주를 향했습니다. 급기야 제국대장공주가 아들을 낳은 충렬한 1년, 정화공주는 공개적인 수모를 당하기에 이릅니다. 원자 탄생은 나라의 크나큰 경사로 이를 축하하기 위한 성대한 연회가 열렸는데 공주를 피해 두문불출하던 정화공주도 연회에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시작부터 공주의 불만이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정화공주와 제국대장공주의 의자를 나란히 배치한 것이 문제였습니다. 정화공주를 위해 충렬왕이 할 수 있었던 최소한의 배려였으나 결과적으로 제국대장공주의 질투심을 자극해버린 것이었습니다. 황급히 이를 수습했음에도 공주의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으니 결국 정화공주가 나섰습니다. 그녀는 제국대장공주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공손한 태도로 축하주를 올렸고 진심을 담은 축하 인사도 건넸습니다. 정화공주가 자청해 스스로를 낮추는 모습에 제국대장공주의 마음도 서서히 풀어졌습니다. 공주가 별말 없이 잔을 받아들이자 팽팽한 긴장감이 맴돌던 연회장에 비로소 안도의 한숨이 터져나왔고 그렇게 고비를 잘 넘기는 듯 했습니다. 그때 충렬왕이 정화공주에게 눈짓을 보냈으니 내친 김에 한 잔 더 올리라는 무언의 부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질투에 사로잡힌 공주는 어찌 그리 흘겨보십니까? 정화공주가 제게 무릎을 꿇어 못마땅하십니까? 라며 쏘아붙이기 시작했습니다. 당황한 정화공주가 그녀를 달래며 무릎을 꿇은 채 연달아 석 잔의 술을 올렸지만 연회는 더 이상 이어지지 못한 채 곧 파하고 말았습니다.
이후 정화공주는 더욱 몸가짐을 조심했고 별궁 밖을 산책하며 남들 눈에 드는 것조차 삼갔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몸을 사린들 무고한 일에 휩쓸리는 것조차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1276년 음력 12월 어떤 이가 당시 고려의 다루가치로 와 있던 성말청구의 관사에 익명서를 투입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익명서를 투입한 자는 익명서를 투입한 후 곧 옷이 입거든 입고 밥이 있거든 먹어 다른 이의 소득이 되게 하지 말라고 외쳤습니다. 다음날 다루가치 성말청구가 이 사실을 충렬왕과 제국대장공주에게 고하였는데 그 익명서에는 다음과 같이 적혀 있었습니다. 정화공주가 왕의 총애를 잃자 여자 무당을 시켜 공주를 저주하고 있다. 또 제한공을 비롯한 43명은 불충한 일을 도모해 다시 강화도로 가려 한다. 원나라 황제의 딸을 저주한다니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또한 불충한 일을 도모함은 원나라에 대항하려는 의도임에 명백했습니다. 익명서는 고려와 원나라의 관계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주는 것은 물론 나아가 고려의 안전이 흔들릴 수 있는 심각한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익명서는 곧 충렬왕과 제국대장공주에게 보고되었고 연회석상에서의 일이 앙금으로 남아있던 공주가 분노했음은 당연지사였습니다. 공주는 즉시 정화공주를 옥에 가두고 후비의 지위를 박탈하고자 했습니다. 영문도 모른 채 투옥된 정화공주로서는 청천벽력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변명할 기회조차 없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옥에 갇히니 그 신세가 그저 처량하고 한탄스러울 따름이었습니다. 평소 불심이 깊고 바른 심성을 가진 그녀가 무당의 힘을 빌려 공주를 저주할 리 만무하다는 것은 왕실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익명서의 내용이 거짓으로 판명되기 전에는 충렬왕조차 섣불리 나설 수가 없었습니다. 무턱대고 정화공주를 옹호했다가는 공주의 분노만 더 키우는 꼴이 되리라는 것이 불보듯 뻔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무고한 정화공주를 옥에 방치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으니 모두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가운데 유경이라는 신하가 나서게 됩니다. 그는 익명서에 기재된 43명 가운데 5년 전에 죽은 사람까지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들어 그 내용이 사실이 아님을 조목조목 증명했습니다. 또 불확실한 투서에 휘말려 무고한 사람을 괴롭히는 것은 자칫 공주의 명예에 해가 될 수도 있음을 우려했습니다. 공주는 한순간 분노에 눈이 멀어 정화공주를 옥에 가뒀지만 유경의 상소가 일리가 있고 증거 또한 확실하지 않았기에 정화공주를 풀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익명서를 압수해 올린 다루가치는 똑똑하지만 음흉한 구석이 있는 인물로 과도한 충성심으로 이 같은 일을 꾸며낸 것이라 판단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억울한 누명은 벗었지만 정화공주에게 궁궐은 더 이상 마음 편히 머물 곳이 아니었습니다. 공주의 눈치가 보여 남편 충렬왕도 만날 수가 없었고 조용히 살고자 했음에도 시시때때로 불편한 사건들이 계속 발생했습니다. 별궁에 틀어박혀 두문불출하길 20여 년쯤 될 즈음인 1297년 제국대장공주의 사망 소식이 들려왔고 이듬해인 1298년 충렬왕이 충선왕에게 선위한 후에야 궁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이때 자코도 정신부주로 고쳤으며 이후 충선왕의 배려로 충렬왕과 정화공주는 상수궁에 거처를 마련하여 함께 지낼 수 있었습니다. 오랜 세월이 지나서야 다시 재회한 두 사람은 10년간 함께 지내다 충렬왕은 1308년, 정화공주는 1319년에 세상을 떠나며 한스런 삶을 마무리합니다.